이번 주말에는 영국 코널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번 회담을 동학개미와 서학개미 그리고 코인개미까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투자 환경에 변화를 줄 만한 현안들이 많이 있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역시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시간에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흔들리는 현상을 진단을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그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미국 시장을 볼 때는 네. 플레이어들의 어떤 움직임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 초서부터 비트코인 얘기, 가상화폐를 계속해서 말씀드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비트코인이 그 36,000, 37,000 뭐 안정세인데도 불구하고 향후 조짐과 관련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가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 그 장 마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흔들렸죠. 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좀 진단해 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오늘 글로벌 뉴스에 탑 뉴스에 등장한 만큼 비트코인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그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10일 이렇게 그 물가지표를 기다리는 관망세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증시를 세계할 때는 이쪽 저쪽 다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증시가 흐름을 이렇게 그 본질적으로 이렇게 원인을 미쳤던 내용들을 좀 시청자분이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오늘 미국 증시에서 보면 경기 민감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테이퍼링이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증시 악재가 아니고 코로나를 극복하는 상황이다. 경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상황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는 경기 민감주 회복되니까 경기 민감주가 괜찮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형 기술주라든가 이런 측면에 작년에 이렇게 혜택을 받았던 것이 사실 수익률이 상당히 둔화됩니다 하는 이론적인데 그런 흐름이 계속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그 테이퍼링 오늘 증시 모습은 역시 지난 주말에 그 제닛 옐런의 그 금리 인상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면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주가가 그렇게 뭐 크게 오르고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가정가에 어제 막판에 CNBC에서 6월 페이드에선 테이퍼링에 대해서 논의가 될 거다 하는 입장이 오늘 그 미국 증시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장기 추세에 상당히 좀 강한 옥스퍼드 옛날에는 이제 저희들이 대우경제연구소에 있을 때는 옥스퍼드 아날리티크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 옥스퍼드 이코노믹으로 브랜드명이 바뀌었는데요. 장기 추세, 일정을 추세하는 쪽으로 유명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7%대 중반 7.6%인 거에 기록되고 이러면 GDP 갭상의 인플레 갭이 발생하니까 결국은 미국의 페드의 통화 정책에서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열린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을 공식화시킨다 하는 입장에서 공식화시키고 그다음에 테이퍼링은 통화량을 줄여나가는 움직임이고 그 위에 전개되는 것이 유동성에 이어서 이렇게 금리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이전까지는 내년에 테이퍼링을 지속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시청자분들 아시겠습니다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치중돼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보다도 유동성을 줄여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주목해서 많은 사람들은 금리 인상 시기가 2023년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보다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에는 노바디 노스니까 돈을 많이 뿌렸거든요. 통화 정책의 주 잣대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그 돈을 많이 공급했기 때문에 이 테이퍼링 문제가 금리 인상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FOMC 의사들이든가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자꾸 테이퍼링에 대해서 최대 화두가 되는 것도 바로 작년에 코로나 직후 때는 뭐 금리는 얼마나 내렸습니까? 금리 뭐 이렇게 제로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금리 인하폭이 그렇게 크지 않죠. 왜냐하면 금융위기 때 빅7을 냈던 금리가 제대로 출구 전략 추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올리다가 다시 떨어졌으니까 금리 인하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미국은 또 마이너스 금리제가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돈의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회수하는 게 통화정책에서는 더 중요하고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오늘 그 비트코인이
가장 이렇게 월가에서도 우리 그 한국경제TV에서도 6시 탑뉴스의 자막으로도 비트코인 얘기가 나갔는데요. 네.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비트코인 얘기할 때 뭐 예측이 맞췄다 틀렸다보다는 우리가 이제 3월 중순 때 제 기억으로는 3월 19일 날 비트코인이 6만 달러 첫 진입했을 때 이때 뭐 31만 달러 이전에 나왔었던 것이 시티뱅크가 맞지 않느냐, 그리고 캐시우드의 50만 달러는 뒤늦게 이렇게 나왔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포지션별로 볼 때에는 지속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제로코인 방송을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에 6만 달러 넘던 것이 이렇게 4만 달러대로 아주 폭락했던 사건이 이렇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주초에 그 3만 5천에서 4만 달러 왔다 갔다 했던 움직임에서 이렇게 노벨 경제학상 시각을 해서 여기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장중한 때 3만 1천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맞았다 틀렸다는 누구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다 시장에 파고들어서 플레이어들이 서프라이즈 아스 디맨드 사이드의 플레이어들이 지금 어떤 포지션을 쥐고 있을까 하는 요 측면을 하면 어느 정도 힘든 가격 예상도 네. 이렇게 시청자분에 미리 전해질 정도로 충분히 그 사전에 이렇게 그 매도해서 대응할 만큼 시간은 좀 이렇게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벌 수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비트코인 문제가 지금 뭐 우리 강다운 캐스터께서도 오늘 자세하게 전해줬습니다는 여러 가지 국제사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 국가의 기관망과 같은 그런 데와 관련해서 차질을 빚는다든가 이런 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서방 선진 7개국의 정상회담 이번 주말에 열리죠. 여기를 통해서도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물론 합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는 이런 쪽의 규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든가 이런 쪽에 서방 선진국들의 입장이 좀 정리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히 앞으로 주목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게 될 G7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바이든 대통령 유럽 순방에 나서지 않습니까? 네, 오늘 나서죠. 오늘 나서니까 미국은 언론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첫 언론이니까 네. 방송들이 전부 유럽 순방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스포트라이트 했는데 네. 한국 방송들은 증시 쪽에 방송을 초점이 돼서 이것도 아이러니컬한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 첫 유럽 순방에 나선다 여러 의미가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G7 G7 그 정상회담이 대면으로 열릴까? 사실 바이든 정부 출범할 때마다 해도 G7 그 정상회담이 비대면으로 열릴 것이다 하는 이쪽이 이렇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대면으로 열린 데에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코로나 백신이 얼마큼 빨리 보급되면서 지금은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는 대면까지 할 정도로 안전 국면에 진입했다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비대면에 예상했던 것이 대면으로 가는 게 그만큼 뭐냐, 미국에서 왜 언론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 대해서 스포트라이트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첫 해외 순방도 있긴 하지만 대면으로 하는 측면이 코로나로 인해서 1년 한 15개월 동안 세계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한 상황들을 보면 세계 최정상들이 대면으로 회의를 한다, 공동 방안에서 얘기한다 하는 이런 시각에 있어서는 상당히 상징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그 방송들이 스포트라이트에서 유럽 순방의 첫날에 이렇게 특집 방송을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외 첫 순방이니까 그만큼 자신감을 바탕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든가 이전 대통령이 나갈 때는 항상 정부에 대한 평가가 나오거든요. 네. 평가가 나오면서 이번에도 평가가 된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우리 그 감각이 빠르신 전 앵커한테 제가 지금 콧물이 나와서 콧물을 좀 닦는 동안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던 사항 중에 가장 지난 1월 20일 날 출범한 이후에 가장 많이 영어 단어로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아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아메리카 is back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네.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네. 그래서 사실은 back이라는 네. 단어, 이 back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차이나라는 얘기가 가장 그렇죠. 많이 사용됐습니다. 네.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기법에서 보면 사람이 관심사는 이불을 통해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땐 back이라는
돌아왔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됐고요. 그러면 이제 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돌았을까 하는 네. 측면에서는 측면에서는 트럼프 정부 때 그만큼 흐트러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면 미 의회에 점령당한 만큼 민주주의가 봉쇄됐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 경제도 국수주의, 이기주의 하면 이제 시장 경제가 붕괴됐죠. 복귀하겠다 하는 입장, 하겠다 이게 백이죠. 그다음에 취임하자 미 국민한테 백신 접종 이 문제에서 화합의 단초죠. 그래서 미국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닙니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서 화합을 했다, 백시킨다 하는 측면에서 이 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 G7 재무장관 회담에 어떤 쪽으로 바이든의 의지가 나타날까 하는 측면은 제가 의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약스 마닝 기법에서 이 백이라는 단어과 함께 가장 많이 단 차이나 문제에서는 경제 패러다임 타켓 지난 1월 20일 이후부터 오히려 트럼프 정부 때보다도 중국에 대해서는 강하게 사실 그 중국 배제 정책, 중국과 공조의 중국 배제 정책으로는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런 쪽이 바이든 정부 1월 20일 출범 이후에 제가 전 앵커에도 여쭈었습니다만은 가장 이렇게 평가에서 영어 단어 두 단어, 맥과 네. 차이나로 평가할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얘기보다도 맥과 차이나 하면 트럼프 정부와 비교되는 시점에서 아주 명확하게 부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오늘도 중국을 겨냥한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관련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죠.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고 네. 아마 반도체 배터리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 배터리 관련해서는 LG화학 뭐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배터리와 반도체가 가장 이렇게 성과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는 뭐 성과라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 특집 방송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뒷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거든요. 근데 오늘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차이나 이게 유럽 순방에 나서기 전에 사실 그 국민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차이나 얘기하면서 미 통상법 232조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인플레 문제라든가 이런 측면에 아마 저는께도 잘 아시겠습니다. 공급망 차질이다 이런 얘기. 공급망 차질, 네. 넷망의 차질이다. 지금 국가 전력 송유 가운데 넷망이거든요. 이게 해커들에서 뭐 이렇게 된다. 다 공급망 차질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미 통상법 232조, 사문에 됐다 얘기하는 미 통상법 232조가 다시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일전에 한번 바이든 정부가 중국으로 가져갈 때 미국의 통상법 시리즈를 잘 읽으셔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통상법 시리즈는 1980년 엄니버스 액트 종합무역법에 의해서 부분별로 보면 일반 우리가 트럼프 정부 때 보호복관세 이런 것이 미 통상법 보편적인 수단에 해당돼 201조 시리즈입니다. 근데 이 군사 안보와 관련돼 있는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무역경제 수단이 미 통상법 232조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그다음에 배터리, 그리고 히토리오, 제약 이런 것을 사실 군사 목적이라든가 인류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입 규제하겠다는 강력한 조치를 나왔습니다. 중국으로 겨냥하고 한편에서는 최근에 국가통신망이 해커들에 의해서 피해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G7의 서방 선진국에 가져가기 위한 차원의 이렇게 미 통상법 232조 시리즈를 언급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대목은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배터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 세부 내용은 제가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있을 때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로 하신 권오기호 그때 당시엔 북미 제도 과정입니다. 과정과 납다 시리즈를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통상법 시리즈에서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다시 지금 다시 백허죠. 통상법이 좀 백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한번 세세하게 주식과 관련 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에 큰 영향을 미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공급망 강화 전략, 중국을 겨냥한 강화 전략에 대해서 먼저 전해드렸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유럽 순방 그리고 이번 주말에 열리게 될 G7 정상회담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 이후에 계속 추진해왔던 정책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저 단단하게 하는 거죠. 네. 지난주 그 취임 이후에 그 내용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 순방을 가장 먼저 첫 순방지로 됐죠. 네. 전통적으로 미국의 가장 이게 우방국은 유럽이죠.
그리고 트럼프 정부 때에는 트럼프가 유럽의 순방 돈만 감각을 이렇게 포기하는 상태에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가 전부 중국으로 갔었죠. 근데 중국에 갔는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6개월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전벽해라는 표현을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 미국 쪽으로 편입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지금 안미 경중하지 마시고요. 빨리 그렇게 지금 그 대서양 동맹 국가들이 빨리 미국 쪽으로 편입되는 이런 문제를 좀 이렇게 청와대 스태프진들이 지금 청와대 스태프진들이 굉장히 좀 권력을 많이 갖고 있다니까 스태프진이 이 흐름을 읽어서 여당 그 국회의원과 함께 이 흐름을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유럽 순방 그 의미거든요. 그리고 이번엔 G7 플러스 3 해서 3는 한국과 그 다음에 호주와 그리고 인도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럼 요 대명을 보겠습니다. 유럽 순방은 대서양 동맹이죠. 그리고 EPN, Economic Partnership Network, 여기 핵심이 인도입니다. 인도. 그리고 쿼드 협상에 쿼드는 주가 아닌 호주가 주가 됐고요. 처음 만들었을 때. 네. 그리고 한국이 여기 중국과 저울질을 하는 상태에서 한국을 포함시키냐 마느냐. 요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이 돼서 이번에 G7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상회담의 주제를 보겠습니다. 아까 아메리칸 is back이라 그랬죠? 네. 근데 여기도 back이 들어오고 있죠. build back better 이렇게 해가지고 보다 나은 세계를 되돌아온다 하는 이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과제를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때 가치가 서로 가리기가 이렇게 찢어졌죠. 이기주의 국수주의, 공유시킨다, 공유시킨다, 가치를 옹호시킨다, 공유 가치. 거기에 뭐좀 소셜 밸류라든가 환경 문제, 인바이러먼트라든가 가버넌스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면한 코로나 국배 문제라든가 미래 전형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스토피아 문제죠. 디스토피아 문제는 인바이러먼트, 소셜 밸류, 가버넌스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들어오는 거고요. 자유무역, 인류 공존 이게 사실 1945년 우리 전 앵커도 지금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는 1945년 이렇게 전후에서 두 개가 차이가 났죠. 하나는 IMF 체제, 가트 체제가 나왔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때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왜냐? 사실 보호주의, 이기주의에서 대공황 사태가 발생하고 대공황 사태 2차 세계대전에 발생을 시켰던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기주의를 하면 보호주의를 방지하자 하는 측면에서 자유무역에 관한 일반 관세협정이 가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자유무역을 다시 복원시키자. 어떻게? 트럼프 정부 때 보호주의, 이기주의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무역을 복원시키자. 그리고 인류 공용을 하기 위해서 사실 IMF라든가 가트 체제가 만들어서 1995년 WTO 체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걸 보호시킨다. 다자체를 복귀시킨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의 다양성 보존.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연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개발에 의해서. 너무 효용성과 잭웰치식으로 너무 이렇게 효율성 따지고 개발 만족시하다 보니까 무너졌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도 이런 이상기후 때문에 발생했다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라든가 이런 측면을 코로나 사태 때 세계 자원들이 완제너레이션 30년을 복원시켰다 하는 것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기후환경 변화 대응이라든가 생물 다양성 현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백과 관련돼서 얘기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그 문제는 중국이죠. 중국에 대해서 네. 배제 원칙 이러다 보니까 자 전행과 한번 보겠습니다. 저 네 가지가 아까 있습니다는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에 타격을 시키고 저런 백과 관련된 공유 가치를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중국에 아주 가장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가장 주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럽 순방 전에 차이나에 대해서 뭐 어떤 연합통신시 보니까 뭐 400번 이상 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차이나 하는데 사실 중국 배제 원칙에서 저 네 가지 세부적인 의제 중에서도 다 중국을 타격을 미치겠습니다. 기후변화 환경 관련해서 가장 타격을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G7 재무장관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기후변화 관련해서 기존의 대서양 동맹이라든가 거기에 호주, 그다음 인도, 그다음에 한국 이런 제 공유로 만들어내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벌써부터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가지 현안이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중국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대목이었는데 중국으로서는 G7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를 도출해낼 것인가 이 부분을 가장 주목을 하겠죠. 결국은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 지난번에 4월 달에도 네. 기후 정상회담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한 거기 예. 때문에 그 내용이 다시 액션 플래너로서는 실질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서방 선진 7개국과 이번에 사실 그 구체적으로 행동 전략을 마련하는 거죠. 네. 그 규범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쭉 줄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2차 세계대전처럼 이렇게보다도 사람의 인류 참사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가 한 7, 8년 동안 전개됐던 2차 세계대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인류 참사적인 측면에서는 핵 공격보다도 이런 자연재해가 네. 더 사망자 수가 더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동안 이제 1990년대 교토 의정서를 통해서 이런 것이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이것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한테 손에 쥐어주는 건 바로 하지만 너 기후가 저래서 저거 뭐 언제까지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의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으면 사실 거기에 직접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거든. 그게 지금까지 전개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올해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비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쌀 겁니다. 작년에 사실 남반구 지역의 호주라든가 브라질 중남미라든가 이런 게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곡창지대에 사실 가뭄 때문에 파종이 안 돼서 우리가 커피 가격 같은 경우는 원두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북반구 지역에 지금 5월달, 6월달 중서부 지역의 파종 같은 게 미국의 북서부 지역, 중서부 지역에 파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대만적 즉 황사가 몰려오죠. 파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도 봄에 이례적으로 지금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처럼 농산물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농산물이 녹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6월 달에도 아직도 이거 긴팔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크면은 낮에 태양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서 이것이 사실 그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낮은 공기는 밑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낮에 광합성했던 것이 밤에 되면 밑으로 깔리면서 몸에 차야되면서 식물들이 건전하게 자라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낮의 온도가 아침 온도가 너무 차갑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렇게 심었던 농산물이 자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비쌀 겁니다. 이 정도로 엠보디드 표적으로 체감적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2차 세계보다 인류에 더 참사가 되고 그다음에 지금은 가장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에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이제 윤리적 문제로 다뤄야 된다. 윤리적 문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야 된다 하는 문제가 이번에 네. 공유하지 않겠냐. 그래서 본다면 강압성 어떤 규제 자체의 구속력, 강제성을 가져오는 겁니다. 구속력이 선언적인 강제성을 갖는 겁니다. 강제로 할 때 지금 상태에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것이 역시 CO2 가스를 제조업 산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국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 부분에 가장 화두가 쏠릴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교토 정서 저도 민간 대표로 참여하고 왔습니다는 사실은 이게 잘 되지 않았던 것은 CO2 가스는 공중에 이렇게 딱 하면 누적게 냅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은 제조업이 먼저 가서 CO2 가스를 먼저 하는 제조업이 먼저 갔고 그다음에 지금은 전부 서비스업이라든가 IT 쪽으로 간 상태죠. 근데 중국은 이제 제조업이 주력 산업이다 보니까 지금 차원에선 CO2 가스를 발생시키죠. 그러면 자 먼저 갔던 선진국들은 중국이 먼저 지금 발생하는 CO2 가스 강하게 규제하자는 얘기고 중국 입장에서는 또 중국과 관련된 기관은 제조업이 주요가 됐던 이런 거 국가들은 무슨 얘기냐 먼저 이렇게 CO2 가스를 발생했던 선진국들이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 논박이 되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아마 잘 될 거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번에 G7 이렇게 정상회담에서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서방 선진 7개국들이 중국을 강하게 옥죄기 위해서 현존하는
CO2 가스에 발생하는 문제가 이전에 배출 여부와 현재 발생하는 CO2 가스의 이렇게 발생량을 규제할 것이냐 하는 측면인데요. 사실상 이 대목에 있어서는 자원재와 관련해서 생물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에서는 항상 뭐냐 이전의 개념보다도 현존하는 개념이 공유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이렇게 국제협상을 이렇게 참여해 보면 이런 측면 아리까리할 때는 현존 개념이거든요. 왜냐, 요 개념을 지금 상태에서 규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종전의 그 이렇게 입장대로 서방 선진국들이 지금 CO2 가스를 발생하는 정도로 가지고 스탠다드를 만진다면 네. 중국이 가장 타격을 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뭐 대만의 무슨 군사협정이라든가 뭔가 대만 지금 해서 뭐 항공호가 핵항공 이것보다도 CO2 가스를 발생 현존하는 규제 정도로 해서 갈 때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게 될 기후변화 협약, 종전과는 어떤 다른 방식을 취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항상 이제 뭐든지 규제다. 네. 1990년, 2000년 그렇게 하다 하더라도 사실 사회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 현상을 변하기 때문에 현상이 변하면 그것도 규범도 변하게 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이렇게 사실 그 ESG, ES가 좀 많이 그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마치 한국은 이렇게 유행처럼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의 그 김정호 사장이 그 주관해서 한국에서는 언론사 중에서 ESG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한국경제 역할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다들 아시죠?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이렇게 되는데요. 한국의 증권사들이 ESG-위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글로벌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증시 위주, 주식 투자 위주 쪽으로 한국은 너무 재무적, 거시적인 측면보다도 재무적, 미시적 개념에 치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ESG-위원회 위원제 하면 자사 입장의 이익 관점에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추세에서 ESG 관련해서 한번 대비시켜 보겠습니다. 자, 바이든 주제에서 보면 예상 거시적 관점이라는 얘기입니다. ESG, Environment, Social Value, Governance는 특정 국가의 개념과 특정 기업의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Environment도 범세계적, Social Value도 범세계적, Governance도 범세계적. 왜냐?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네트워크에서 정보에 대해서 가버넌스는 이렇게 해서 특정 기업의 가버넌스가 맞는다 하더라도 이게 글로벌 공유 개념에 맞지 않으면 그 개념은 외딴 섬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 한국 내부에서 추진하는 ESG 개념이 재무적 지표, 미시적 개념에 추정한 데 반해서 세계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거시적 관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스탠다드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G7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바로 규범을 만들지 못하겠습니다는 스탠다드, 글로벌 ESG 스탠다드 관련된 국제의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 개념에 대한 기초 작업이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각국의 대내제서는 결과 중시하는 것보다 결과 중시하는 GDP보다는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 지표. 왜냐하면 이 GDP 개념은 부가가치 개념이 중간 개념, 프로덕트 프로세스 개념이 전부 빠지고 있습니다. 최종 개념 아닌데요. 서메이션 에디드 밸류 아닙니까? 중간 개념은 아는데요. 자, 이런 소셜 밸류, 인바이러먼트 가버넌스는 프로덕트 프로세스를 들여봐야 되거든요. 중간 과정이 중간 과정을 중요하다는 봐야 거죠.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 과정은 그로스 아웃풋 개념이 이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경제TV에서 주식 하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는 주식자도 ESG와 관련된 이게 한국의 증권사들이 ESG와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너무 재무성과적인 측면에서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 요건, 재무제표가 지금 당장 반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무제표에 ESG가 아주 별도로 뛰어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업. 한국경제TV가 지금 ESG 기준에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경제TV가 얼만큼 시청자분과 영원히 이렇게 지속이 돼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오히려 그 기업의 오랫동안 생존 전략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황금주다 하는 옛날에 보면 뭐 롯데칠성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이런 죠 이건 기업 역사가 큰 겁니다. 신세계라든가 기업 역사가 큰 게 결국은 주식투자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개발에 치중하고 있다는 이 점이 한국에서 추진하는 ESG와 그다음에
대개적으로 추진하는 ESG와 다른 개념이다 하는 걸 네. 말씀. 이것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나중에 좀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바이든 행정부도 타격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해결을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 기후 관련 관련해서 이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서부터 이건 피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네.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빨리 좀 너무 ESG 재무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사실 이것을 빨리 좀 산업 구조에서 재편해달라 하는 쪽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7번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냥 자막만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구체 말씀. 기업은 빨리 글로벌 스탠드 관점에서 맞추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에너지 청정형으로 빨리 바꿔야 된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아직도 태양광, 아직도 탈원전 이렇게 되는데요.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다. 아마 이게 당선서부터 올해 4월 달에 기후정상회담 관련해서도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이거 잘못된 거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중시로 간다 하는 쪽을. 그래서 리사이클에서 풍력과 조력을 어떻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에너지수에 이렇게 맞추겠느냐. 결국 가장 효율성 있고 가장 환경 보험과 관련돼서 가장 하는 원자력 문제가 중요할 거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원자력과 관련돼서 그 얘기 나오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뭐 원자력과 관련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뭐 두산 인프라코어 뭐 이런 게 두술 나라고 해서 많이 원전과 올랐죠. 관련돼서 이런 쪽으로 바뀌지 않겠느냐 해서 네. 공교롭게도 이게 뭐 종목을 추천하는 거 아니고 공교롭게도 요새 두술라 원전과 관련돼서는 그때 방송할 때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두술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보편적이다. 여기서 각국들의 산업 정책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적 정책들을 보면 자 바이든 정부에서는 오바마 정부 때 아폴로 프로젝트를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일본은 뉴 21 플랜을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네. 국가에서 보면 ESG와 관련된 이 정책이 국가 정책으로 나는 거죠. 한국은 작년 10월에 뉴딜 정책이 표방했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는 좀 다르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는 탄소 제로 이런 에너지 청정형인데 이게 좀 다른 각도로 작년에 10월에 하다 보니까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에 방문하고 시고 나서 2025 탄소 제로, 2025 탄소 제로 이런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탈원전으로 가고 산업의 멀쩡한 그 산림 우거진 걸 왜 이렇게 벌먹하고 태양광 놓고 태양광은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무슨 한국이 태양광 적집니까? 이렇게 하는데 탄소 2020 느닷없이 탄소 제로하다 보니까 국제사에 맞지 않는다. 언행이 맞지 않는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이런 쪽으로 각국의 정책들이 이렇게 속속 나오는 거다. 시청자 여러분 바이든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아주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번 G7 정상회담 결과는 중국 그리고 각국의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큰 상징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정리해 주시죠. 지금 G7 정상회담에서 주식의 네. 하루에 뭐 주가가 왔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추세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된 게 있습니다. 간단히 들면 중국 배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바이든 정부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보다는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이것을 오글지기해서 동맹국가, 대성동맹인 이코노믹 파트너십 네트워크 아시아 이렇게 주변 국가들 한국은 좀 애매한 포지션을 치고 있습니다. 쿼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중국을 옥죄는 전략으로 간다. 이게 피벗 스테이트 경쟁이다 하는 측면에서 중국에 관련된 업종의 입선 동학개미라든가 서학개미들 중국의 주식을 사니까 서학개미 입장에서도 관심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 증시보다도 비트코인이라든가 코인개미 분들이 많죠. 제가 분자를 꼭 좀 넣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요, 체결 과정에서 전력 소비 가는 비트코인 이런 것이 가격이 흔들리는 것도 G7 정상회담에서 이런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주목되는 것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국 사회에서도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지금 이제 한국경제신문이 주도해서 ESG라든가 이런 측면의 기업 지원에서는 지금 유행처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는 국가가 이걸 문재인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ESG를 좀 주도하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지금 뭐냐 이렇게 ESG를 국가 차원에서 지금 여당 국회의원이라든가 뭔가에서 내년 대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치중돼 있지 대통령 후보들이 나서는 사람도 ESG에 관련해서 이게 그럴까 그랬는데요. 이게
이후에 뭐 새로운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가장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렇게 부각될 거다. 근데 한국은 뭐냐? 국가 차원의 ESG 관련돼서 부각시키지 못할 거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측에서는 매크로 사이드 ESG다. 한국처럼 재무제표 미시적 측면에서 ESG가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좀 ESG 정개운동 이런 것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 영국에서 G7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주요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특히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대중국 강경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고 또 G7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한 분석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